푸른밤 종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밖에 나가기도 싫고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이 정도가 심해지는 걸 윈터 블루스라고 한대요. 특정 계절에 몸이 나른하고 쉽게 지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일종의 뇌기능 장애인데요. 이것도 내 얘기하네 생각하셨죠? 봄이 되면 괜히 기분이 들뜨잖아요. 그건 또 스프링 피버라고 한다는데요. 감정이라는 게 의외로 날씨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겨울엔 누구나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속 없는 것도 알고요. 썸 같은 것도 없는 거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꾸 나가서 햇빛도 쐬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윈터 블루스가 안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우울 모드인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약속들 많이 잡으시고요. 힘내요. 12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난 너에게 편지를 써 모든 걸 말하겠어. 12월 2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였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계절이 우리 감정에 주는 영향 이런 걸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겨울에 우울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무들도 앙상하고 세상도 하얘지고 무채색으로 좀 비춰지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계절은 또 겨울이에요. 사실 더운 것보단 추운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옷도 겨울 옷이 더 좋고요, 저는. 글쎄,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라서 여러분 어서 빨리 애인 사귀세요. 지금 말하기도 너무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썸 타는 분 계신다면 꼭 크리스마스 때 약속 잡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없으신 분들은 푸른밤 들으시면서 달래시길 바랍니다. 저도 푸른밤으로 함께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약속들 많이 잡으시고 힘내요 했잖아요. 이게 힘내요가 왠지 거울 보고 하는 말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스로에게 힘내요. 자, 오늘 일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신기주 기자님도 이번 주는 상당히 예민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죠.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90s 버 굿이즈에서는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버 굿이즈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KT뮤직, 모두투어 네트워크,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들떠있는 요즘, 미드나잇 스포일러만큼은 절대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배경인 사랑 영화 뭐 이런 거 기대하신 건 아니죠? 오늘은 인생과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들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네, 이분도 언젠가는 작가님들이 정한 주제 말고 본인이 정한 사랑은 아름다워라 이런 이야기를 정해서 오실 겁니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죠. 네. 사람이 고집이 있어요. 초제일관. 예. 네. 맞습니다. 사랑 따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사랑 얘기는 아예 빼버리고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언젠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우리의 뭐, 크리스마스는 지났어. 뭐 매년 크리스마스가 맨날 와. 1년에 한 번씩 오네.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지. 그렇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죠? 키워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 됐고요. 아버지하고 사랑할 일 없죠. 미워해야지. 서로. 아버지 오늘의 미움과 증오에 대한 얘기, 용서와 화해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넓게 보면요,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요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또 뭐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요. 네. 두 영화를 갖고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 포레스트 검프와 국제시장의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럼? 네, 일단 포레스트 검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영화는 사실 명작으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이런 영화의 특징이요. 그래서 본 것 같지만 난 안 봤어. 명작의 특징이죠. 이름도 들어봤고 명장면도 알고 내용도 다 알아. 명대사도 다 알고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 하지만 안 봤어. 영화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 아무도 몰라. 그럼 나도 모르겠네. 일단 뭐 안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봤다고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았던 분들을 위해서 짚어드리면 네.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라고 지금 너무 유명한 배우죠. 이 인물이 연기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 한마디로 그냥 바보예요. 뭐 한국어로 치면 영구입니다. 영구. IQ가 75. 거기다 심지어 다리까지 불편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씨만은 착해요. 바보들의 특징이죠.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거 갖고 어떻게 영화가 되냐 싶은데 이 친구한테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뭐냐? 마라톤 달리기의 재능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IQ가 높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갖다 보니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볼 때 목표가 생기면 네. 무조건 그 목표를 위해서 뛰는 그런 우직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재능으로 발현되어서 덕분에 이제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멀쩡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도 가고 네. 심지어 전쟁에도 참여해요.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미국의 역사를 통과하면서요. 네. 이른바 그 미국에 보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랄까 한국으로 치면 그래요 무슨 최민수 씨 모래시계에 나왔던 뭐 아니 등장 인물인데 그 사람이 뭐 온갖 사건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그런 식의 사건들 이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네네. 포레스트 검프가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네. 뭐 베트남 전쟁, 심지어는 닉슨의 그 핑퐁 외교 때문에 중국에도 가고 정말 혼자서 지구 역사를 다 씁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를 다 겪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역사적 그렇죠. 사실을.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영화 감독이 이거를 말이 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런 인물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사건들에 얽매이는 게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구경했다가 갑자기 베트남 전쟁에 가라고 하면 안 가겠죠. 그렇게 위험한 데는 다시 안 가겠다고.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우직하게 마라톤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들이 인생 자체가 굵직해지는 거죠. 네.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이 영화 뭐 역사적 사실이 나온 것도 독특한데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것이다 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IQ가 75인가? 네. 실화는 아니고 네. 이게 뭐랄까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 86년도에 그 윈스턴 그롬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네. 이 소설 자체는 영화보다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영어로 돼서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화를 영화로 만들면서 이 영화의 그 핵심 캐릭터, 그러니까 소설의 캐릭터를 끌고 온 거죠. 이게 이제 75짜리 IQ 인물인데 그 인물이 어찌 보면 그 인물 자체는 이 허구적 인물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사건을 통과하다 보니 정말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또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만 거짓이고 사건은 진실이다. 이거 시사 사건 같은데? 형사님이세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사건은 있어. 그렇군요. 이 검프 배역을 누가 맡았죠? 톰 행크스. 지금은 뭐 어떻게 비유할까요? 미국의 안성기 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국민 배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톰 행크스만큼 미국의 국민 배우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반듯하고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연기는 잘하고요. 네. 근데 이 톰 행크스라는 인물이 연기 잘하는 배우로 각광받게 된 영화도 바로 이 영화일 거예요. 그 전에는 톰 행크스 팬분들은 아실 텐데 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빅. 정말 초창기 영화인데요. 정말 젊고 앳된 톰 행크스를 볼 수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정말 그래요. 애들 영화나 나오는 그런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는 깊이 있는 배우가 됐을까? 그 시대의 상점벽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톰 행크스는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도 상당히 이미 나이가 좀 있는 이미지거든요. 사실 제 제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아직도 어리고 앳돼요. 뭐야 이거. 그 영화를 보셔서 그런 거겠죠. 빅이라는 영화. 저는 그 영화 거의 개봉할 즈음에 봤어요. 그렇군요. 톰 행크스가 라는 배우가 아직 각광받기도 전이었고요. 이 배우가 어떻게 성장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천연덕스럽게, 그러니까 이 빅 내용은 어린 아이가 갑자기 몸만 어른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 연기하니까 이 사람 원래 약간 모자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랬군요. 그랬던 사람이 검프까지 연기를 했으니. 자,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이 곡은 포레스트 검프 OST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누구죠? 로버트 저메키스라고요. 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가 아니에요. 포레스트 검프가 워낙 인기가 훌륭한 영화긴 하지만 네네. 백투더 퓨처입니다. 백투더 퓨처. 네. 그러니까 정말 1, 2, 3 3편에 걸쳐서 미래로 가는 자동차 얘기였는데 네. 이 영화가 이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정말 극장 개봉할 때 봤어요. 극장 개봉할 때 보시다니 대단하군요. 네, 그래요. 백투더 패스트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그런 실화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요. 퓨처.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백투더 퓨처 같은 류의 애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은 SF물이 흔하지만 스타워즈가 개봉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절이 10년도 채 안 된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쯤이었을 때는 영화의 문화라는 건 진지하고 심각하고 철학적이고 깊이 있고 요래야 하는 감독이 있고 아니면 싸구려 상업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메키스 감독은 오히려 후자에 속하는 감독이었고요. 특히 백투더 퓨처처럼 무슨 영화, 자동차 안에 쓰레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나와서 미래로 가는 얘기고 서부로 갔다가 에코네요, 에코. 그렇죠. 에코 에너지. 말이 안 되는 드로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가 나오죠. 네.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었는데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로 180도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아버지 세대의 영화 감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영화 만드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든 스필버그 세대가 그 당시에는 20대, 30대 애들이었거든요. 네. 애들 영화나 만드는 사람들의 감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또는 심지어 겪지도 못했던 옛 이야기. 옛 사건들을 네. 갖고 그 어떤 허구적 인물을 창조해서 그 인물이
아버지 세대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이가 먹었냐? 이 나이가 먹었다면 그러면 아버지 세대의 감성으로 이런 영화 찍으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배트맨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아. 심각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괴롭고. 현장 그 시대를 직접 겪었으니까.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 같이 마틴 스코세제 같은 영화처럼 네네. 그게 아버지 세대한테는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관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현실을 자꾸 파고들고 파묻히고 빠져들어서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로버트 저메키스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어떤 허구적인 인물을 통해서 구경하듯이 마치 뭐 기차 타고 풍경 구경하듯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객관적이지만 사랑을 갖고 애정을 담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 영화에서 세대를 초월한 많은 관객들이 사랑을 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 백투더 퓨처의 감독이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인 줄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안 이어지죠. 네. 네. 이 영화 한편으로 저메키스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정말 아카데미상에서 13개 부문 수상했고요. 그 외에 뭐 거의 모든 영화상을 그해 싹쓸이 했었죠. 포레스트 검프로 싹쓸이한 건가요? 네. 이제 이 영화는 사실 사랑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제인입니다. 놀랍게도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해요. 대단한데요. 이런 바보 같은. 75 IQ 75. 짱이다. 근데 이게 멋있네요. 아이러니하죠.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불행해지잖아요. 이 여자가 예쁘지만 저 여자는 돈도 많고 저 여자는 직업도 괜찮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IQ 75의 포레스트 검프한테는 계산할 줄 몰라요. 단 한 사람을 좋아했으면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지금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그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악하고 똑똑해지려고 애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니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똑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상당히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선망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는 요즘 아주 흥행하는 단편 영화가 있죠. 그렇죠. 독립 영화가 있죠. 이 영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려 70년을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야, 이건 정말 요즘 가끔 그런 농담 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70년을 살아? 뭐 이런 거. 어쩌면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100년을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함정에 빠지죠. 사랑 따위는 없어. 그런 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보며 대리만족을 얻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톰 행크스도 비슷해요. 이 안에 나온 이 포레스트 검프도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합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계속해서 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제니라는 여자도요. 네. 처음에 포레스트 검프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바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요. 사회에 나가고 진출하고 남자도 만나고 어떤 걸 욕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결국은 포레스트 검프한테 돌아옵니다. 왜? 늘 그 자리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결국은 인내와 끈기로 여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죠. 하필이면 머리가 좋아서. 꿈만 꿉니다. 네. 이런. 머리가 너무 좋아 우리는. 네. 이 영화에서 상당히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그러게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바로 네. 그 대사들. 그래요. 이런 대사 있어요. 인생이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어떤 맛을 보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똑똑하게 얘기했다. 너무 똑똑해 보였어요. 그러게. 정말 철학자인 참. 줄. 그런 느낌이 있는 뭐랄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런 대사도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보도 아는 지혜를 또는 진리를 몰라요. 이 영화는 그런 걸 자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또 나와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아이언맨, 배트맨 뛰어다니는 요런 찬란한 나라 같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직한 나라예요. 청교도적인 문화를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말하자면 바보 같고 우직한 인물이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이기도 해요. 캡틴 아메리카 빼고 가장 미국적인 인물은 포레스트 검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메키스 감독이 이런 인물을 등장시킨 건 그 아버지 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역사를 좀 보면요. 60, 70년대에 이 아버지 세대들 2차 대전도 겪고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인생을 겪었던 사람들을 많이들 미워해요. 아들들이. 그게 이제 뭐 히피들이 많이 미워하고 네.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세계 너무 미워하고 특히 그리고 이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나오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탁구도 치고 그러거든요. 네. 그 유명한 핑퐁 외교를 하는데 닉슨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쫓겨난 대통령이죠. 정말 아들 세대들이 아버지 대통령을 밀어낸 세대이기도 이 사례이기도 한데 하지만 아들이 보기에 그런 것만이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직하게 인생이라는 초콜릿 상자를 열었지만 내 몫은 맛이 없는 초콜릿일 수도 있고 아니면 쓰디쓰거나 또는 초콜릿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상자를 끊임없이 열면서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또 사랑이 뭔지도 알았다는 거죠.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사랑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정말 그 요란하게 변해가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 사람,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현실의 세계를 대신 살게 만들어준 거죠.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담아낸 거군요. 그렇죠. 네. 감독이 대단하네요. 감독이 백투더퓨처 정도 만들 감독은 아니었는데 백투퓨처로 돈 벌고 포레스트 검프로 상 받고 네. 그렇구나. 돈과 명예를 다 차지하는. 다 했어.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이 곡은 포레스트 검프의 OST입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와, 이 사람은 이런 일까지 하네. 무슨 일? 매일 모닝콜로 깨워주고 아침밥도 챙겨준대. 호텔리어야? 몰랐던 지식도 알려주고 로봇 청소기에 김치 냉장고, 거기다 마카오 여행권까지 주네. 만수르인가? 인생의 지표가 되어줄 사자성어로 심지어 웃겨주기까지. 도울 선생인가? 가슴 찡한 사는 얘기까지 전하면서 공감과 감동을 선물한다는데 누군데 그런 일까지 해? 깐족과 오바로 더 좋은 아침을 만드는 남자 전현무입니다. 아침을 바꿉니다.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무디인 듯 무디 아닌 무디 같은 놈.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보수적인 영화인데 참 많은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영화인 네, 거죠. 네. 사실은 뭐 이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거는 또한 삶의 어떤 기준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념화되면 또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죠.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전 세대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좀 보수적이겠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거기에 비유할 만한 영화가 나왔죠. 어떤 영화죠? 이제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윤재균 감독 영화예요. 네. 윤재균 감독은 해운대를 만든 악명 높은 감독인데요. 네. 악명 높은. 악명이 높죠. 네. 이분도 관객 수를 상당히 많이 땡기고 그다음에 국제시장을 만든 건가요? 관객 수 상당히 많이 땡기고 욕도 많이 먹고 뭐 이런 특징적인 감독입니다. 네, 이 윤재균 감독이 만든 국제시장 네.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죠? 국제시장이라는 곳 부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유명한 부산에 있는 시장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국제시장에서 어떤 인물들 살았던 어떤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덕수라는 인물입니다. 네. 덕수는 황정민 씨가 연기했는데 이 인물은요 참 정말 파란만장해요. 말 그대로
일단 그 뭐 옛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뭐 눈 내리는 흥남부두에서 피난 타고 미국 그 군함 타고 내려왔던 피난민 얘기들 네. 그 세대예요. 그 흥남부두에서 정말 배 타고 부산으로 흘러내려온 피난민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죠. 네. 특히 그때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하고 여동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산 가족이 돼요. 평생 그 부채감을 지고 삽니다. 네네. 집안에 이제 맞이어서 가장이 되었는데 학교도 못 가고 계속 부두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 학비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요. 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잘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광부를 뽑는다며 사람들 보고 거기 가서 광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뭐 가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가서 독일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광산이 무너져서 죽을 뻔도 해요. 네. 거기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간호사로 갔던 한국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애를 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 가족을 꾸립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베트남 전쟁이 터지네. 이런. 그러니까 또 거기에 가요. 아이쿠야. 거기 가서 또 있다가 총을 맞아서 다리를 다쳐요. 네. 다리를 절게 됩니다. 프레스트 검프하고 닮았네. 다리가 불편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더 나이가 먹고 났더니 이제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1980년대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거기서 또 이산가족 찾기를 하려고 여의도 광장을 헤매고 다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50년대부터 심지어 80년대, 90년대 뭐 더 이제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영화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심파적 얘기인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또 역사적인 내용이 또 영화에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네요. 맞아요. 예, 심지어 윤재현 감독은요. 70년대 그 왜 중동 가서 공사했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얘기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 뭐랄까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보다 아버지들에 좀 더 대한 위 이야기를 하는 나이 겁니다. 세대들의 힘듦을 또 표현한 그런 영화인 거네요. 정확하게는요. 한국에서 70세 이상의 네. 인구들이 걸어왔던 이른바 우리는 그냥 산업화 세대라고 불러요. 네. 한국을 건국할 때부터 존재했었고요. 그분들은. 그리고 산업화를 하는 과정,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군으로 일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먹고 나서 또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이랬던 어떤 세대들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세대 70세 이상 세대가요. 한국 인구의 한 8%쯤 돼요. 네.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약간 더 덧붙이면요. 이 영화가 정말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맞는 영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아버지 세대가 딱 70대 이상이거든요. 네. 그 인구가 인구 전체 정도로 한 8% 정도 돼요. 한 49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세대 아들들이 누구냐? 저 같은 이제 40대들이거든요. 네. 그게 한 800만 명, 9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게 50대, 그 50대도 사실 70대 이상이 한 800만 명 되니까 그럼 둘 합하면 1600에다가 490 더하면 2천만 명. 아이쿠야. 요것만 봐도 2천만 명이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이 영화에 공감을 해주고 그렇죠. 흥미를 불어 받을 사람들.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니까 얘기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렸을 때 흥남부두에서 피 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너를 고생해서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밖에 못 자랐어. 뭐 이런 얘기들. 처절해. 실생활에서 나온 얘기다 이거. 네, 네.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 아버지 세대를 다 겪지 못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싶고 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70대 이상 인구가요. 5년으로 따지면 5년마다 절반씩 줄어갑니다. 70대 돌아가시는 이상의 거죠. 인구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줄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거를 부모들 자식 세대는 알고 있죠. 네. 그러니 빨리 이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개봉하면 빨리 이제 이 영화 같이 보러 갑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벌써 2천만 명에 심지어 애들까지 좀 보면 2,500만 명이야. 대박 기획이. 네. 그 아들까지 역시.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감동받아서 아들도 같이 데리고 그렇죠. 가는 이 가족 맞아요.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게다가 거네요. 이 영화가요 또 잘 만들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그 세대가 아니어도 그 세대에 공감하지 못해도 사건 하나하나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족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나 싶기도 하고 또 정말 이상가족 찾기 할 때는 네가 인간이면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흥행 요소가 있지요. 참 얄팍해. 미워라.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이 곡은 김슬기 그리고 장미여관이 함께 불렀습니다. 국제시장 OST입니다.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제시장 노래 나오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감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네요. 윤재균 감독. 네. 네, 해운대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됐지만 그러나 또 흥행 감독이 된 인물이죠. 네. 근데 이 감독의 데뷔작은요.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예요. 옛날 영화죠.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구조인데 윤재균 감독은요. 사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회파 감독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영화를 보면요. 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화두를 던집니다. 두사부일체 같은 경우는 그 사학 비리 얘기였어요. 사학비. 네, 정말 사학 비리의 그 본질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교생을 했던 조직 폭력배가 그 사학 비리의 분노해서 이제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색즉시공은 사실은 낙태 얘기였어요. 대학교 생활에 대학생이 배경이었는데 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철거미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다루기 어려운 굉장히 진지한 영화를 주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윤재균 감독의 큰 장기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다루냐면요. 두사부일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학비리. 이거 정말 영화 2시간으로 설명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를 딱 제기한 다음에 끝에는 주인공인 조직폭력의 주인공이 결국은 그 사학비리 재단을 대변하는 나쁜 이제 건달들과 1대1 대결을 벌여서 이겨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영화 밖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해소시켜 버리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윤재균 감독의 굉장히 뛰어난 상업적 감각이에요. 네. 하지만 정반대로 굉장히 나쁜 점이죠. 나빠요. 이건 정말 나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언가를 그렇죠. 제시만 하고 맞아요. 영화 안에서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영화 안에서 해결됐으니까 밖에 나가도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봤으면 그럴 수 있죠.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버리면. 맞아요. 이게 사실은 윤재균 감독의 굉장한 장기이자 단점인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이니까요. 그러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한국의 스필버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화 인더스트리나 이렇게 상업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영화를 연출을 안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죠. 그런 영화들이 퀵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리고 쫄딱 망한 칠광구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네. 정말 땅 파고 들어갔던 영화. 중국에서 엄청나게 뜨지 않았나요? 그건 또 그래서 뜨긴 떴을 거예요. 결국에 한국에서만 결국은 망하고. 여기서는 이제 금맥이 없었는데 중국에서 금맥을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국제 시장에서는요. 그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다 혼용돼서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 세대를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대를 표현한 이유는요. 윤재균 감독도 40대고요. 그 아버지 세대는 70대. 그러니까 사실 윤재균 감독님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바치고 싶었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 세대를 이해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그것들을 그런 마음이 있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관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니까 특히 산업화 세대는 그 명함이 있잖아요. 네. 정말 지금도 가장 나이가 드셨지만 힘이 있고 강력한 재력이 있으셔서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셔서 굉장히 강력한 세대이고 여전히 인구가 여전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찬성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도 많이 하죠. 그 모순들이 그러니까 이게 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재균 감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아련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리죠. 이 영화 내에서. 맞아요. 그게 비난받을 건 아니에요. 네.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순적 사회
그러니까 극장 받고 나면 아직 여전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화 안에서는 다 해결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따뜻하고 우리 아버지를 안아드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불효자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오죠.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들도 있는 거겠죠. 그럼요. 네, 이게 현대 윤재현 감독한테는 굉장한 재능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네. 자, 배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황정민 씨 나오잖아요. 이 네.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부터 염두에 뒀다라고 하던데요. 덕수라는 네.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이 덕수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안에 덕수하고 이 덕수의 아내죠. 이제 영자라는 인물, 이 인물의 이름들은 다 그 윤재균 감독의 이제 실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자전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배우로 누구를 캐스팅할 것이냐. 황정민 씨 만한 인물은 없었다고 해요. 그건 사실 동의할 수 있는데 톰 행크스도 일단 둘이 비슷한 측면인데 둘 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평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론 내면에 굉장히 강한 그 줏대 같은 걸 숨기고 있어요. 네. 그게 가끔 드러나잖아요. 황정민한테도 그렇고 톰 행크스라는 배우한테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를 초월한 아버지상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 이 덕수라는 인물은요. 아버지하고 여동생을 자기 때문에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채의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연기를 황정민 씨만큼 잘 해낼 수 있는 배우도 없죠. 이 영화 안에서 또 황정민 씨의 매력을 느끼겠네요. 보면서 그러면. 이게 황정민 씨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게 다 상은 남이 차려준 거라고. 근데 숟가락으로. 제가 보면요. 이번엔 상을 황정민 씨가 많이 차려요. 아, 정말요? 이 영화 내에서 또 황정민 씨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자, 이 영화 두 영화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 아빠 얘기? 아빠라고 그러니까 참 아버지 얘기겠죠. 예.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냥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자라고 나면 아버지의 다른 면을 보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성인이 되고 나면 애증을 갖게 되죠. 네. 그리고 나이가 더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이 참 싫은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한 영화인 산업이 예술 장르가요. 성숙되면요. 사람처럼 어느 단계가 되면 처음엔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예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고 관조하게 돼요. 네. 그런 영화가 나와요. 헐리우드에서는 그게 포레스트 검프였어요. 한국 영화에서는 제가 보면 국제시장 같아요. 이런 영화도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아버지도 믿고 아버지가 만든 세상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바꿔봐야 되겠고 그걸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근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그걸 긍정하게 되는 성숙함 네. 이런 게 좀 발견됩니다. 영화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느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결국은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 해봤습니다. 영화 얘기했는데 국제시장 저도 보러 가야겠네요. 궁금해집니다. 장 보러 가시는 걸로. 예. 네. 자,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은 레너드 스키너드의 스위트 홈 엘라베마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포레스트 검프 OST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이상함
푸른밤. 차가운 손을 꼭 잡고 호호 불어드리지 못해도요. 추억 속 음악들로 마음을 녹여드리겠습니다. 90년 추억의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0928님, 저번에 종현씨 가래떡 얘기 듣고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갖고 오셨어요. 구워서 벌꿀이랑 올리고당 찍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신청곡은 박진영의 허니입니다.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떡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구워서. 이게 사실 아침을 안 먹어 버릇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좀 먹기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이게 무거운 식사들, 이게 뭐랄까 밥, 뭐 반찬들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 먹기 힘들었는데 떡은 어느 정도 칼로리도 있고 움직이는데 힘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먹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랑 거의 똑같이 드시네요. 저는 꿀이랑 섞어 먹을 때도 있고요. 올리고당이랑 또 섞어 먹을 때도 있고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단 그런 흑설탕 찍어 먹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진영의 허니 이 노래도 참 저 좋아하는데 예전에 밴드 할 때 이 곡으로 밴드 한 적도 있었어요. 스윙 마 베이비랑 박진영 씨의 스윙 마 베이비 그리고 허니 이 두 곡이 사실 엄청난 펑크 곡이거든요. 펑키한 그런 곡이어서 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4141님, 핑클의 영원한 사랑 틀어주세요. 7살 때 쌀포대 옆에서 열심히 약속해줘 춤췄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 7살 때 집에서 이렇게 그 안무 하셨나봐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안무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내밀면서 약속해달라고 하는 이 안무는 참 지금도 그렇고 가사 때문에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역시 이때부터 역시 가사를 표현하는 뭐랄까 포인트 안무는 필요했었어요. 5846님, 꽃미남 밴드 헨슨의 음밥 신청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 해외 밴드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거의 막 대중 우리나라 가수들처럼 90년대에도 그런 팀들이 참 많이 있었고 요즘에는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80년대에 그 해외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누렸던 인기들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그 어머님 혹은 또 좀 저희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인기는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위로 가면은 누구지? 그 수리 아빠 톰 아저씨 정말 그런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 해외 뭐 아티스트들이 참 인기 있었던 시절도 있었었는데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박진영의 허니 그리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의 허니 그리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송미영님,
옛날에 쓰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했는데요. 먼지가 쌓여서 안 될 줄 알았더니 작동하네요. 옛날 추억에 잠겨서 신청해봅니다. 스노우의 인포머. 카세트 플레이어 여러분 사용하셨었나요? 저는 사실 그 상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누나가 있었어요. 저는 없었고요. 누나가 갖고 다니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보니까 누나가 중학생 때 제가 초등학생 때였었는데 그때도 CD는 있었어요. CD 플레이어도 있었고 그랬는데 카세트 플레이어를 쓰긴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 보면 되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작다. 와, 이거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거에서 음악이 플레이가 되는구나. 테이프도 들어가는구나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좀 크기도 크고 그렇게 느껴지던데 생각나네요. 카세트 플레이어 저 진짜 갖고 싶어서 엄청 욕심냈었는데 누나 학교 갔을 때 두고 가고 막 그러면 오기 전까지 열심히 듣고 그랬었어요. 그 스피커로 맨날 같이 들어도 되는 거였는데 정현정님,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네요. 제 운명의 남자는 언제 나타나서 저의 허한 마음을 채워줄까요? 저의 천생연분 기다리며 솔리드의 천생연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한 건 그냥 날씨 탓으로 돌립시다. 남자가 안 나타나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나타나는데도 허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내 마음이 좀 달래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겨울이 지나가면 그 마음도 좀 누그러드실 겁니다. 자, 9178님. 얼마 전 눈이 내리던 날 창밖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창밖을 봐 눈이 와 이 노래 가사를 흥얼거렸는데요.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어린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무튼 푸른밤에서 함께 들으며 겨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우씨 곡이죠. 엉뚱한 상상. 근데 이 곡을 아마 혹시 나이가 어리시면 그 슈퍼주니어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 진우씨가 사실 저희 SM과 정말 친밀하거든요. 샤이니 노래도 정말 많이 쓰셨고요. 얼마 전에 또 같이 녹음할 일이 있어서 녹음을 막 하는데 진우씨가 와 역시 센스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숨소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캐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저 노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름의 이렇게 숨을 쉬면서 심호흡을 했던 거였는데 그걸 녹음하시고 또 막 그냥 녹음 중에 그냥 제가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녹음하셔서 야 이것 좀 음악에 넣어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역시 음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단한 그런 뭐랄까 자연스러운 센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스노우의 인포머 그리고 진우의 엉뚱한 상상 두 곡 듣고 올게요. What's up, man? Hey, yo, what's going on, yo? I'm sick and tired of 5-0 running up on the block, you know what I'm saying? Yo, Snow, they came around looking for you the other day. Word, bust it. 스노우의 인포머 그리고 진우의 엉뚱한 상상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0년대 겨울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셨네요. 9178님 디바의 12월의 드라마 신청합니다. 12월이 되니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디바 하면 왜 불러?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하지만 이런 숨은 명곡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같이 감성 공유합시다.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디바 노래
좋은 노래 많이 있죠. 그 왜 불러 이 노래도 좋고 그 사실 그 90년대 아이돌이죠. 90년대 아이돌 앨범 수록곡들 들어보면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발라드도 있고 댄스곡도 있고 좀 그때는 레게 유행했을 때는 레게 곡도 있고 R&B도 있고 정말 좀 그런 종합 선물 세트의 느낌이 있어서 계절을 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 그래서 겨울에 또 어울리는 곡도 있고 신나는 노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디바의 12월의 겨울 이 노래도 좀 겨울과 잘 어울리는 제목도 벌써 12월이네요. 그런 곡입니다. 김상현님 94년도에 데뷔하셔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DJ DOC의 새 앨범을 기다리며 겨울 이야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와 94년도에 데뷔를 하셨군요. 대단한데요. 그 DJ DOC 하면은 사실 그 노래가 참 유명하잖아요. 그 젓가락질 DJ와 DOC와 춤을 이거 맞죠? 그 가사가 참 재미있는 곡이고 이때 심지어 이 가사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내용 자체가 너무나 그래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 있었어. 이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또 앨범 나오면 그런 곡들이 또 있겠죠.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깨달음을 줄. 자, 강세리님 더 크랜베리스의 링거 신청해요. 아담 샌들러 주연의 영화 클릭에 나온 곡인데요. 영화가 좋았던 건 OST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 알고 보니까 1990년대 노래더라고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 클릭 이 영화 혹시 그 영화인가요?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영화가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시간 조종하는 그 영화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목 때문에 완전 헷갈렸어.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디바의 12월의 드라마 그리고 더 크랜베리스의 링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디바의 12월의 드라마 그리고 더 크랜베리스의 링거 두 곡 들으셨습니다. 클릭 그 영화 맞네요. 제가 말한 거. 다행이다. 다행이야. 리모컨으로 시간 조정하는 그 아담 샌들러 나오는 신기하네요. 2007년도쯤의 영화인데 그 훨씬 전에 10년 정도 더 전에 나온 노래를 OST로 썼다는 것도 재밌고요. 그 시간을 주제로 한 영화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2712님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듣고 싶어요. 곡이 발표됐을 땐 제가 초등학생이라 잘 몰랐는데 좀 잘하고 나서 들으니까 진짜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박효신 씨는 언제 들어도 노래가 참 좋아요. 그리고 박효신 씨의 이 보컬에는 깊이가 있고 좀 고민한 흔적들이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서 초등학생이라서 잘 몰랐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좀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보컬이죠. 이재철님 8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초등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부르던
한스밴드의 오락실 신청해요. 학교 끝나면 오락실에 500원 하나 들고 가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지금은 과자 하나 못 사 먹네요. 근데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부르던 가사들 1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짠하다는 게 슬퍼요.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요즘에 오락실 가면 한 판 하는데 500원 정도 할걸요? 정말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졌다라기보다 물가가 오른 거죠.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비싸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500원으로 이제 과자 못 사 먹네요. 껌 정도 사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 노래 가사 오락실 한스밴드의 노래 정말 짠하잖아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우연찮게 딸과 오락실에서 만나는, 근데 심지어 아빠가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오락실의 숨은 고수였다는. 재미있는 내용들을 녹여내긴 했지만 분명 이 가사 내용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담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549님,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는데 아빠 얘기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는데 오빠는 대학생이고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신청합니다.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아할 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또 학생이고 나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간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서로 좀 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애송이의 사랑을 신청해 주셨는데 애송이 아니에요. 고등학생이라고 다 애송이 있나. 자, 1691님, 고등학교 시절 나의 우상 김정민, 언제 들어도 좋은 예스터데이 신청해요. 예전을 회상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김정민 씨,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우상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진짜 나한테 성장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신적으로도 이제 함께 성장을 하는 시기인데 어떤 우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가치관도 크게 변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상이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가치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H.O.T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서 H.O.T에 대한 정보들을 막 엄청나게 찾아다니곤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이 사람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좀 배워나가는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연습하고 이런 것들 고생하고 이런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 좀 초등학생 이럴 때니까 정말 나도 열심히 해서 내가 꼭 꿈을 이뤄내야지 이런 그런 좀 힘을 줬던 우상이었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듣고 오겠습니다. 나인티스팟 굿디즈 이어가겠습니다. 안승영님, 추울 때 듣기 시작한 푸른밤을 다시 추울 때 들으니까 새삼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네요. 90년대 노래 브라이언 맥라잇의 Father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정말 추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콧김 나올 정도, 입김을 넘어서서 콧김 나올 정도. 너무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날씨로 시간이 이렇게 훅훅 지나간다는 게 또 느껴지네요. 이 노래도 저도 참 좋아하는데 브라이언 맥라잇, 사실 이 90년대에 나온 R&B 보컬들이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노래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550님, 유치원 때 보랏빛 향기라는 노래에 맞춰서 앙큼한 율동을 한 기억이 나네요.
앙큼한 율동. 그 노래 찾아보니까 딱 90년 노래네요. 지금 문득 생각해보면 유치원 쌤은 참 옛날 노래를 좋아했구나 싶은데 듣고 싶네요.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와, 오늘 좀 저랑 관련 있는 노래들, 사연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이 보랏빛 향기가 이 곡을 보랏빛 향기를 클릭비가 리메이크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원곡과는 다르게 밴드 스코어, 완전 하드락 밴드 스코어로 좀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그걸 또 제가 밴드 할 때 했었거든요. 이 곡을. 뭐야, 아까 허니 왔었죠? 허니 소개하면서도 밴드 얘기했었는데 이건 중학교 때였고요. 보랏빛 향기는. 그래서 이 곡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 대회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보랏빛 향기 이 노래를 딱 하는 순간 와, 이런 곡을 이렇게 해석하는 중학생들이 있어? 라며 우리를 좀 높게 살 것이다 라며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3등 했었어요. 이 곡으로 성적도 좋았었어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전략이 먹혔다며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브라이언 맥라이트의 Father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너무 선명했어. 방금 꾸었던 꿈은 마치 노예처럼 저항 한 번 못했지. 깨어났는데도 오래전 일인데도 바로 어제 같아 품속을 뒤적이네. 어지럽혀져 있는 내 방과도 같은 곳엔 어디에도 쉴 곳은 없는데 안식을 기도했어. 깊은 잠에 빠져보고 싶어. 겨울이 지나도 다시 겨울인 건 넋을 놓고 있던 내게만 일어난 일. 사람들은 모두 거리를 걷고 있어. 외투를 입은 채 너도 걷고 있겠지. 매일 이어지는 꿈, 나를 떠나야만 하는 죗값일까?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내 기억엔 사랑한다던 말뿐. 버려진 걸까? 버리고 온 걸까? 아침이 와버린 내가 놓여있는 작은 집. 박경환의 작은 집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네, 일요일에 혼자 이 시간에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러실 것 같네요. 꼭 실연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에게만 일어났을 법한 안 좋은 일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세상은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나의 이런 고통과 힘든 것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런 심정 느끼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요.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요즘처럼 뒤숭숭할 땐 눈과 귀를 막고 사는 게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의 고통 혹은 모두의 고통, 오히려 내가 두 눈 뜨고 똑바로 직시할 때 크기가 작아지거나 해결의 시간이 훨씬 빨라진다는 것 우리 잊지 말기로 합시다. 내일부턴 다시 힘차게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하고요. 오늘 끝곡 박경환의 작은 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나
너무 선명했어. 방금 꾸었던 꿈은 마치 너